트랜스 지방 0이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가공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튀김류, 치킨, 감자튀김 같은 거, 과자나 빵 같은 거, 라면이나 냉동식품, 마가리나 쇼트닝. 결과적으로는 여러 혈액순환의 문제, 당뇨나 암 같은 여러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좋은 지방은 일단 공통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지방은 무엇인가요? 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은 중세지방산 MCT 오일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코코넛 오일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MCT 오일이 중세지방산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이 또 MCT 오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지방은 일반 지방이 아니고요. 구조나 대사 경로가 확실하게 다른 지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지방은 사실 세 종류가 있어요. 짧은 사슬 지방산, 중사슬 지방산, 장사슬 지방산. 근데 여기서 중간 사슬, 중세 지방산, MCT가 바로 지방을 태우는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줄리안 피터커 박사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긴 사슬 지방산, 장사슬 지방산, LCT는 굵은 장작에 속하고 MCT, 중간 사슬 지방산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CT는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바로 간으로 가요. 보통 지방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담즙의 유화 작용을 거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나 MCT는 바로 간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냐면 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간으로 바로 가서 케톤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바로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되니까 몸에 쌓이지 않고 잘 태워져서 에너지로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연소 스위치를 켭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MCT 오일을 먹게 되면 몸이 지방을 쓰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들까지도 함께 잘 태워버리니까 지방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생기면서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고 또 지방이다 보니까 공복감이 별로 없죠. 공복 유지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도 이렇게 에너지 신진대사를 어떻게 대사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65%가 이 MCT 오일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인데 위험한 포화지방 아닙니다. 근데 포화냐 불포냐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이냐 자연이지 않느냐, 오메가3와 오메가6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MCT가 많은 코코넛 오일은 뇌 연구를 하는 그 케토제닉 식단을 연구했던 분야 있죠. 원래 케토제닉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식단으로 최초로 먼저 연구가 된 겁니다. 인지 기능에도 사용된 거고요. 또 다이어트에서도 사실 사용을 하죠. 당분에 너무 기들여진 몸을 지방대사로 한번 바꾸는 계기로 바로 케토제닉 식단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지방은 무엇인가요?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지방은 바로 트랜스 지방이죠. 예,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정말 안 드셔야 됩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이 자연의 지방에서는 시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열하거나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가 이렇게 트랜스, 뒤틀려 버린 형태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게 뒤틀린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위험한 물질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몸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자연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몸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못 하니까 여기저기 쌓여서 염증도 만들고 대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포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세포막이라는 것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소가 잘 들어오고 또 독소가 배출이 되고 여러 이 세포끼리 신호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지방이 들어오면 이 세포막이 딱 망가지게 돼요. 이 문이 제대로 영양 전달도 못하고 세포 기능도 여러 신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염증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오메가3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또 활성산소도 염증도 증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혈액순환의 문제, 심장병의 문제,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나 암 같은 여러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트랜스지방 0이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가공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튀김류, 치킨, 감자튀김 같은 거, 과자나 빵 같은 거, 라면이나 냉동식품, 마가리나 쇼트닝. 그래서 0이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이렇게 가공 처리된 기름이 들어간 음식들은 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은 어떤 건가요? 자연 상태의 지방인데요. 그중에 음식으로는 서양에서는 올리브 오일, 또 우리나라 한국적인 기름으로는 들기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지방은 일단 공통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 가공되지 않은 상태, 산화되지 않은 상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 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리브 오일, 들기름 외에도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현미유, 견과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생선의 오메가3, 아마씨유 이런 기름들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좋은 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많이 또 이야기하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그 이유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관의 탄력도 보여주고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기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포 상태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에 구성해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 좋은 지방들은 몸에서 인슐린의 저항성도 개선해 주고요. 당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해줍니다. 또 렙틴의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식욕 조절이 잘 되는 몸으로 바꿔주고요. 또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포만감이잖아요. 공복감이잖아요. 네, 이 포만감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여러 이제 당이 당긴다, 군것질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 너무 당길 때 또 저혈당으로 쉽게 허기가 지는 분들,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꼭 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를 한 줌 드시거나 또는 채소에 안전한 열에 안전한 기름을 알려진 기버터 같은 것도 잘 사용해서 드시면 포만감 유지에도 인슐린 저항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시면 안 좋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동시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같이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또 살이 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름 요리를 드실 때는 기름 요리만, 채소와 기름 요리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2-3일 내에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요. 식욕도 줄어들고 포만감이 늘어나는 다이어트가 잘 되는 안정적인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지방도 줄어들게 되나요? 지방의 문제는 사실 칼로리 차원이 아니고요. 호르몬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다이어트 살이 찌기 때문에 호르몬 상태를 바꿔주면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로 호르몬의 문제가 와요. 일단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콜티솔이 하는 원래의 역할은 생존을 위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당, 혈압을 다 상승합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단백질도 분해되고 지방을 막 사용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을 버티게 하는 좋은 호르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예요. 콜티솔이 계속 높게 나오죠. 그러면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바뀝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혈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쭉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잘 안 빠지게 되죠. 지방 분해 신호는 있지만 저장하라는 신호가 더 강해지면서 몸이 지방을 태우는 연소 기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육과 대사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죠. 일단 근육이 줄어들게 돼요. 콜티솔이 많아지게 되면 만성적으로 나오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점점 더 살이 찌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제 생리부순이 되기도 하고 무기력이나
우울감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고요. 전신의 대사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반대로 코티솔이 줄어들고 인슐린 정상화되고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또 근육이 더 잘 생기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질환과 식단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대사질환과 식단은 사실 거의 직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미국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수년 전에 제작된 적이 있었는데요. 햄버거만 먹고 한 달 살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생각해도 왠지 건강해졌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햄버거로 한 달을 쭉 먹었던 이 사람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체지방이 쌓여서 10kg 이상 살이 찌게 됐고 혈압, 혈당, 지방간, 또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이제 정상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6개월 이상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딱 차고 혈당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혈당이 바로 바뀌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대사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좀 이제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결정이 되고요.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 또는 지나친 가열식 위주로 하게 될 때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영양소와 효소들이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가 당연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 세포들, 또 조직들,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결정이 되고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연구소를 통해서 건강한 식단을 안내받고 또 영양이나 해독요법을 안내받은 분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2주 안에도 혈당이 정말 거의 정상 수치로 많이 떨어진 분도 계시고, 한 달을 했는데 4kg, 5kg가 빠진 분도 계시고, 굉장히 빡빡하게 실천을 완벽하게 못했는데도 6개월 정도 지나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다 정상이 됐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역시 우리 몸은 어떻게 또 건강한 식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굉장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식단과 대사는 바로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사 습관은 무엇인가요? 가장 첫 번째로 위험한 것은 일단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한마디로 제가 가공했다 해서 진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양학의 발달로 인해서 막 탄단지를 계산하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비타민 몇 그램 이렇게 계산하고 성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육식동물, 초식동물, 또 고릴라, 원숭이 이런 동물들, 유인원 같은 과식동물, 잡식동물을 보면 영양소 계산 안 하잖아요. 만성질환, 대사질환도 없습니다. 본인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본능대로 먹고 만성질환 없이 자기의 수명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데요. 오직 사람만이 만성 대사질환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이 만성질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가공식품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도 칼로리 따지고 영양소 성분을 따지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는 동물들을 통해서 굉장한 좀 인사이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신진대사를 망가뜨리는 것은 영양소가 결핍된 또 혹은 아예 없는 죽은 음식, 가공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식을 뷔페식처럼 다양한 음식을 너무 동시에 많이 먹는 습관, 아주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진짜 소화시키느라고 다들 힘든 경험 해보셨잖아요.
건강해지려고 골고루 많이 먹어라 라는 우리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어서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이제 몸이 무겁고 불편한 경험들을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결코 우리 몸이 원하지 않는다. 자연의 동물들을 보면 동시에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거의 원푸드를 먹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한 종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를 바꿔가서 먹더라도 동시에 많이 먹진 않습니다. 과식 습관, 골고루 동시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은 이 소화 에너지가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소화시키는 데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시키면서 발생하는 대사 찌꺼기, 대사 독소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대사 독소가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몸에서 영양소가 잘 흡수되지 않고 독소, 찌꺼기가 많은 몸, 장기적으로 보면 소화기관도 지치게 되고 효소도 낭비하게 되고 독소도 많이 생겨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선한 음식을 너무 먹지 않고 날 것을 너무 먹지 않고 늘 가열 조리식만 먹는 습관입니다. 신선한 음식 하면 일단은 과일, 채소 많이 떠오르죠.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하루에 정말 최소 한 끼, 500g, 700g까지 이 정도 드시면 하루에 2끼를 가열 조리식을 하더라도 몸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시세끼 모두 다 가열된 음식, 조리된 음식을 늘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결핍됩니다. 나는 한식으로 나쁜 음식 하나도 먹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우리나라 한식도 좋은 이미지잖아요. 한식을 꾸준히 삼시세끼 먹었는데 왜 나는 대사질환이 생겼을까요? 대사증후군이 왜 생겼을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열 조리식만으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신선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 또는 식사 중에 한 접시 정도는 신선한 채소나 식전에 과일 섭취를 하시게 되면 또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치에만 집착을 하다가 내 체력과 상관없이 이것만 맞추려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약이 바로 이제 당뇨 약을 많이 드시죠. 혈당 강화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28년, 35년 당뇨 약을 먹었는데 나는 혈당 수치는 맞추지만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이래서 약을 좀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수치는 약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일까요? 라고 저는 꼭 질문을 드리게 돼요. 수치는 맞췄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는 이 패턴을 우리 몸이 계속 하게 되면 아무리 약으로 수치만 잠깐 조절했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과 이 췌장의 베타세포, 췌장의 세포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를 맞췄지만 췌장 건강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치가 맞아도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약을 끊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건강을 관리하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맞췄지만 근본적으로 췌장 건강과는 무관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 수치가 아무리 맞아도 체력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예로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 간에서 당의 합성을 막거나 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막는 이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자연적으로 당을 다시 합성하고 또 흡수하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온몸이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막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오히려 너무 약을 오래 먹어서 갑작스럽게 뚝 정신이 딱 힘이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맞추나 나의 체력과 나의 저혈당 증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써야죠. 저는 항상 이제 세포 건강, 신진대사 건강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췌장의 베타세포가 튼튼해지는 방법이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요? 내 몸이 체력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꼭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췌장이 튼튼해지는 이 식사를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식사, 정제 탄수화물 식사를 한다거나 너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일으키는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 자제해야 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나아지면 병을 고친 것이 아닌가요? 첫 번째, 혈당, 혈압 수치를 맞추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만이 전부는 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혈당, 혈압 수치는 정상인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계속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약으로 수치는 조절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심장과 신장의 건강도 관련이 있고요. 피의 건강 상태에 너무 피가 탁하거나 끈끈하거나 당분이 많아서 또는 지방이 많거나 이런 혈액의 상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혈당 수치가 높은 것도 역시 당분이 지나치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또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과 혈압 수치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참고하는 하나의 지표지, 그거를 맞췄다고 심장과 신장과 췌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치를 맞춰서 건강하다가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 수치가 점점 정상이 됐다, 이것이 더 건강하다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약과 혈압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수치를 맞춰서 건강하다가 아니고요, 지금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피곤이 더 줄어들고 있고 뭔가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것을 같이 느껴야만 수치를 맞추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소소한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혈압뿐만이 아니고 자주 부었는데, 손도 붓고 다리 붓는 게 심했는데 붓는 것이 사라졌어요. 다리가 좀 자주 저렸는데 저린 증상이 사라졌어요. 뭔가 계속 몸이 춥고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춥고 냉기가 드는 이런 현상들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꼈던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체력이 증가하면서 혈당, 혈압이 정상화된다, 이게 건강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수치가 정상화가 되면 이제 약을 그때는 이제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치는 정상인데 예방 차원에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처방을 받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저는 지금 혈당, 혈압 다 정상 수치인데 제가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는 이제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죠. 자,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수치가 되면서 내 몸의 체력이 좋아지고 내가 느끼는 그런 그 몸의 기운이 있잖아요. 심장, 신장, 그리고 소화 상태, 췌장 건강 상태, 내가 느끼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수치가 정상이 되면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수치를 넘어서서 내 몸의 체력이 더 좋아지고 소소하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시작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일단 저는 항상 이제 세포를 관찰하고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세포 기능 장애부터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포의 기능을 검사하는 보통의 검사가 없다 보니 잘 모르는데, 세포라는 것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 안에 여러 다양한 소기관이 있고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수치가 안 맞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의 그 세포 기능 검사를 이제 해보면 세포막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태부터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부터 뭔가 기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세포가 이렇게 또 손상된 이유는 전체적인 영양의 소화, 흡수, 배설,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 속으로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또 독소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세포 기능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세포 기능 약화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양한 수치들이 이제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내 몸이 아프다가 아니고 먼저 우리 몸의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에서 다 문제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일단 저는 항상 우리 몸의 이 세포 기능 또 신진대사 강화 이것을 먼저 딱 세팅을 해 놓으면 모든 수치들로부터 우리는 뭐 문제 없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신진대사 상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에 이제 방문해서 처음엔 정말 기운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정말 청소할 힘도 없으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것은 힘이 생겼어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열심히, 또 우리나라 분들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피로가 느껴지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피곤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건강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20대 때도 저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관리하는 30대, 40대가 훨씬 더 건강한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보다도 저는 지금 훨씬 더 체력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내 몸을 피곤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 또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제 강한 이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너무 누적되는 몸이 된다. 이것은 바로 질병으로 나아가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데 수치가 조금씩 혈압이 높다거나 혈당이 조금씩 바뀐다거나 막 5 정도, 10 정도의 수치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수치에 내 몸을 맡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수치 검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체력이, 피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에 내 몸을 맡기고 의존하고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나친 수치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느끼는 피로도가 없는 상태, 또 하루에 10시간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진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만 회복해도 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진대사가 결국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신진대사라는 말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먹고 흡수시켜서 다른 몸을 구성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거기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들, 대사 독소들이 잘 빠져나가는 과정까지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또 고양이들이 뭔가 시름시름 계속 앓고 있고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있고 뭔가 아이가 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애기가 밥을 잘 먹는지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사료가 좀 문제가 있는지, 상한 걸 먹었는지, 뭔가 그 음식부터 먼저 살펴보잖아요. 또 이 동물들의 외적인 것도 잘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새로운 걸로 합성하고 배출하는 모든 이 과정이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그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햇빛을 계속 못 보고 또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식물도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나쁜 성분이 계속 들어오고 만들어진 그런 독소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염증이 가장 문제고 염증의 원인은 또 독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염증이 없는 몸, 신진대사가 활발한 몸만 만들어도 사실 많은 질병이 우리 몸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암 환자들, 자가면역 질환, 정말 특이한 증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시지만 저는 이 모든 질병의 전문의가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진대사 강화, 식사법, 또 세포기능 강화, 영양요법, 해독요법, 요거가 전부거든요. 그럼 알아서 암도 사라지고, 알아서 혈당, 혈압, 고지혈증 모든 것들이 정상 수치가 되고,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에너지가 나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편해서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본인이 느꼈던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신진대사 강화가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원래 병에 걸리게 디자인된 게 아니고 병에 안 걸리도록 다양한 장치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잘 돌아가게 하는 바른 식사법, 운동, 그런 라이프 스타일만 잘 유지를 한다라면 병이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질병 없는 몸은 신진대사 강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대사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식사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소를 늘 공급을 받고 이것이 잘 우리 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몸을 움직여야, 그리고 잘 자야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계속 영양소를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이것이 비단 아기에게만 필요한 과정이 아닌 거죠. 성인도, 노인도 정말 그 생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포 분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단 산소와 영양소 잘 먹어야 되는 영양이라고 보는 거죠. 이 신진대사를 그래서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대부분의 저에게 이제 방문을 하셨던 많은 분들의 거의 90%는 일단 식사법에서 많은 잘못된 식사법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식사법을 제가 이제 교정을 다시 해드리게 됩니다. 10%이 정도는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이 이제 악화된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은 이 식사법만 교정을 해드려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세요. 또 그분의 상태에 맞게 식사법이 다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속이 너무 편해요. 소화가 잘 돼요. 힘이 나네요. 혈당이 떨어졌어요. 여러 다양한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는 우리가 가장 이 영양이 없이는 우리 몸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을 최대한 잘 흡수하고 독소를 잘 배출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식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를 회복했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식사법 교정만으로도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과 또 당뇨와 또 중성지방 수치, 또 변비가 있으셨던 너무 다양한 이제 사실 종합병원처럼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정말 이 짧은 기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도 정상 수치가 다 되셔서 너무 이제 기쁘고 또 감사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하고 두 끼는 조금 바빠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셨는데요. 이분도 6개월 후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됐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경동맥이 50% 정도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그것도 다 정상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구성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혈액의 어떤 끈적거림이나 맑아지는 상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상 지질 혈증이나 지방간, 그리고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몸, 이런 대사질환으로 우리 몸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주 또 희망이 되죠. 조금만 음식을 바꿔줘도 내 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식사는, 건강한 바른 식사는 건강한 몸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산소를 마시듯이 좋은 영양을 어떻게든 잘 흡수해야 할 수 있을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찌꺼기는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수 있을까? 영양과 해독의 균형, 밸런스를 최대한 잘 만들어 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증상들은 사실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3개월 전에 또 방문하셨던 이제 폐암 환자, 또 뼈 전이까지 폐에 물이 차고 폐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정말 호흡 자체가 어려웠던 상태에서도 제가 해드린 거는 호흡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식사요법, 식사,
그리고 영양가 해독요법, 이렇게 신진대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진에서 MRI, CT 사진에서 제 암이 다 사라진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살이 안 쪘던 상태에서 체력이 거의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정상 체중으로 9kg 정도가 체중이 이제 증량이 돼서 아주 정상적인 BMI 수치로 체질량 지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체력이나 호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암 환자라고 내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 그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던 그때보다, 암에 걸리기 이전에 그때보다도 지금 체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진대사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너무 또 강박을 갖지 마시고 영양가 해독의 균형으로 바른 식사, 또 나에게 맞는 식사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